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 강론 매매 갑니다.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 강론 페이지가 157페이지. 자, 매매 두 문제 나오고요. 매매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금 계약 이놈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매매 계약의 효력 법조문 4개 보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 담보책임 이 2개. 그 다음 환매, 세 번째 환매.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자, 매매 파는 거죠. 재산권을 팝니다.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 자, 기초죠. 자, 매매는 재산권이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만 하면 성립 효력이 생기죠. 약속, 낙성이죠. 그래서 2번 별 3개.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기초죠. 아주 잘 나오죠. 자, 재산권입니다. 그 재산권, 물권, 채권, 돈과 관련된 권리, 재산권, 물권, 채권. 그래서 채권도 팔고 물권도 팔고, 물권은 소유권도 있고 제한물권도 팔고 점유권도 팔고, 못 파는 게 없어요. 부인 빼고 다 판다겠어. 그래서 권자가 붙으면 다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모든 재산권이죠. 다 양도할 수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권자가 붙으면 못 파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다 팔아요. 맨 오른쪽 장래 재산권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현존할 필요 없어요. 매매 목적물은 현존할 필요 없다. 장래 재산권이라도 다 된다. 못 파는 게 없어. 개념 딱 잡아요. 다 판다. 자, 매매 대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기초예요. 얘들은 3번부터 5번은 기출 한 번씩 나온 애들, 한 번씩. 자, 매매 성립. 일방예약하고 계약금을 보는데, 일방예약은 10년에 한 번씩 나온 애들인데,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10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럼 올해는? 안 나올지. 앞으로 10년 후 나와요. 10년 후. 자, 일방예약. 자, 봐봅니다. 안 나와도 한번 봐봐야죠. 아이고, 이게 안 돼 있네. 자, 봐요. 갑과 을이 매매 예약을 하죠. 미리 한 계약이에요.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죠. 예약을 걸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해. 채무가.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채무가 발생하죠. 이걸 채권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매매가 채권법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도 채권행위.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럼 일방예약이라는 게 뭐냐? 이 예약은 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의미하고, 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갑을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만 갖고 있을 때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자, 거꾸로 읽어야 돼요. 예약완결권이라는 이 형성권을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만이 갖고 있을 때 이걸 일방예약의 개념이에요. 일방예약. 그래서 만약 을이 예약완결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갑한테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바로 본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본매매예요. 본매매. 자, 그러면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약 걸 때 얘가 완결권자라고 해봐요. 너 1년 안에 완결권 행사해. 기간 정한 거고. 특별히 예약만 걸어놨지 행사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당연히 행사해줘야 돼. 이건 당연한 것이 안 나오고 시험 이게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방예약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 같은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이걸 외우는 거야.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따라서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니까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완결권은 행사해줘라. 10년. 외워야 돼요. 숫자 나와요. 예약 완결권은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이것만 하면 돼요. 자, 하나 더 해야 돼. 항상 이 제척기간은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해버려요. 얄짤 없어.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 지나면 무조건 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설사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라도. 그래서 을이 먼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도 10년 지나면 무조건 이제 소멸해요. 더 이상 왕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방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 더, 이 제척기간, 이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판사 노가다, 판사가 기록 보고 10년이 지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직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사항.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직권조사사항은 제척기간밖에 없어. 제척기간. 자, 예약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방약의 개념이 동그라미 1번.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두 사람 중 어느 한쪽 일방만이 갖고 있는 거,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우리 법조문은 일방예약만 규정해놔요. 예약은 종류가 4개가 있거든요. 그중 일방예약만 규정해. 그래서 3번 예약은 잘 모를 때는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런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별세개 2번.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또 언제나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거 X 아닐까? 아니에요. 언제나 채권계약 맞는 지문. 자, 4번 저 법조문 제1항이죠. 4번이 별세개 아주 잘 나와요. 세 번째 나왔어. 30년에 한 번씩 나올 때, 10년에 한 번씩 나올 때 꼭 나와요. 이놈은 법조문이라 그래요. 일방예약은 완결권자인 상대방, 즉 을이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한 때 본매매 성립하고 본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완결 의사 표시기 바로 형성권 행사를 말해요. 완결권. 자, 5번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저 위에 법조문 2항 3항이에요. 이건 돌 중이에요. 특별히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은 예약 완결권자인 을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을,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항상 세트 물어볼 수 있고,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이달 말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죠. 그럼 연락이 안 왔죠. 그러면 완결권 행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물어봤는데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어. 따라서 당신은 완결권 행사할 생각이 없구나. 따라서 날려버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무로 날려버리는 거야. 항상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 수익 거절, 소멸한다, 잃는다. 이렇게 끝나요. 소수로는. 자,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방약에서. 자, 6번 별 3개. 기억, 니은 여기까지 다 별 3개. 자,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 줘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니까 절대 안 나와. 그 다음이 나와요. 행사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형성권, 괄호로 외워요.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동네빵 10년 내에 행사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이제 기억이 연결되는 거야. 따라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소수로 가요.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수로는 고정돼 있어요. 중간에 천지가 개벽에도 이놈은 죽어요. 무조건 소멸. 설사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 상관없어.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놈이 나와. 6번 10년하고 기억이 나와요. 일방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6번 기억이야. 자, 니은 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한 문제짜리인데 안 나왔죠? 6번 기억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종합문제로 매매 효력, 아까 법조문 그런 거, 그거 뜰 때 중간에 한 지문으로 나와요. 한 지문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왔으면 올해 한 지문 6번이나 기억이 나올 수도 있다. 종합문제로. 한 문제짜리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온다고. 그럼 10년 동안 일방약이 아예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이건 나와. 이건 지문 하나로 5개 중 이건 해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찍어봐요. 당사자는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둘 중 하나겠죠. 자,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완결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어. 이게 가능하냐? 찍어봐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항상 세트로 찍어. 동네가 계약법이죠? 계약법은 못할 게 없다. 계약 자유 원칙. 그래서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모든 특약 유효 다 할 수 있어. 계약 자유야. 계약 자유. 임의 규정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문이 뜨면 있다. 긍정으로 밀어버려. 긍정으로. 그래서 10년 이상 20년으로 당사자는 정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계약법은. 그 다음에 8번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박을 수 있다. 자, 봐봐요. 의리 예약 걸어놨어. 그런데 이놈이 딴 놈한테 팔아버리면 못 땡기죠? 그럴 때 지 채권, 채권이죠. 채권? 예약은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박을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박는 대표 채권이 소유권 주세요.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 예약상 채권이에요. 예약 채권이죠. 채권. 가등기 박을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계약금 갑니다. 계약금. 매매에서 담보 책임하고 계약금 계약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계약금 계약은 작년에 쉬었어요. 그럼 올해 100% 나와요. 올해 10년에 7, 8번 나오거든요. 그럼 작년에 한번 쉬었어. 없어. 33이 안 박혀 있죠. 그러면 올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을 매수인이 계약금 5천만 원을 매도인 갑한테 걸죠. 계약금 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쏘아줘야 돼.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 계약금 계약은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이다. 요물 계약이다. 현상광고 계약금, 이게 요물이에요. 개 찾아줘야, 기억나죠? 개 찾아줘야 현상광고 계약 성립, 요물. 계약금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하니까 요물.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금을 걸겠지. 매매 계약이 없는데 계약금만 거는 케이스는 없겠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붙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주, 종의 관계가 성립해요. 매매 계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태어나지를 않아요.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오지 말고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야 이 지문이 해결되거든. 매매가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노민 계약금 계약도 같이 날아간다. 매매가 주인이니까 부종성. 그래서 주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노민 계약금 계약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부종성, 부종성. 그 다음 5월 1일 날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계약금은 꼭 그 날짜에 안 걸어도 돼요. 이 날짜는 계약서만 쓰고 며칠 후 우리 계약금 걸자. 요렇게 나중에 계약금 걸어도 돼요. 이 말을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 지문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돼요. 나중에 꼭 같은 날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것과 비교할 게 환매특약.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그것도 붙어서 행해지거든요.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환매특약은 동시에 해야 되지만 계약금 계약은 꼭 같은 날짜 동시에 할 필요 없고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환동이 그랬어. 환매특약은 동시에 기억나나요? 환매특약은 동시에. 제가 개동이 이렇게 하진 않았지. 개동이는 안 했어. 개동이 생각하지 마.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어. 환동이만 했어. 환동이만. 이게 서술 파트죠. 자, 계약금 계약 1번이 의의죠. 나온 적 없어요. 매매 계약에 붙어서 부수에서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육과물. 자, 꼭 금전이 하나지 않아요. 시계 풀어줘도 돼요. 반지 풀어줘도 돼. 계약금으로. 육과물, 물건도 됩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자, 2번, 3번 별 3개죠. 계약금 계약의 성질.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이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매매계약의 부수에서 붙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이 두 개가 10번 나왔어요. 요물이다, 종된 계약이다. 되게 잘 나와요. 따라서 종이니까 주인이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노민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부종성. 이건 풀어가는 거고. 자, 4번. 계약금은 전부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계약금 5천만 원 전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전부 들어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억 별 3개 판례. 자, 들어봐요. 설명 들어봐요. 우리 5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일단 1,000만 원 받아. 내가 4천만 원은 내가 일주일 안에 꼭 줄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약금 5천만 원 중 일부만 들어왔다. 자, 1,000만 원 들어왔어. 이틀 후 계약금을 수령한 갑이 계약금 해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한 사람이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받은 돈의 2배 줘야 되거든요. 계약금 100 상환. 그래서 갑이 지가 받은 1,000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 주면서 계약금 해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아직 계약금 5천이 전부 안 들어왔죠.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주고 해지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자, 매도인이 계약금 5천만 원 중 일부 1,000만 원만 받았어. 항상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 일부 동그라미. 계약금 일부 1,000만 원만 받았어. 자, 매도인은 실제 교부받은 그 금액, 즉 일부 금액 1,000만 원에 2배, 100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일부 받은 경우 그 일부 금액에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이유는 계약금 전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 받은 금액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별 3개예요. 별 3개. 자, 5번 별 3개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같은 날짜 동시에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걸어도 됩니다. 자, 이제 계약금의 기능 7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 쉽죠. 증약금이 뭘까요? 증약금. 계약의 증거 증자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아하, 당신들은 뭔가 주된 계약, 매매 계약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었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흘러간 식으로 나와. 흘러간 식으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는 해약금이죠. 해약금.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우리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죠. 자,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원래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법정 해지, 합의를 했거나 합의했지. 이미 나가게 됐다는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때만 해제하지 함부로 해제 못해요. 계약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금을 걸면 그냥 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쫙 내버릴 수 있지. 이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동되는 두 번째 기능. 자, 그러면 계약한 놈이 계약을 쫙 내려면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계약금을 날리면서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계약금 교부한 매수인들은 너 먹어 해제 포기하고, 매도인 갑이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받은 5천에 지돈 5천을 보태서 100 수령자 받은 매도인은 얘가 받겠죠. 항상 2배 100 상환 2배 1억 주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교부자는 준 놈은 너 먹어 포기,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2배 주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이게 해약금으로서 기능이에요. 해약금. 그래서 우리 민법 조문이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이렇게 법 조문이 해약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 조문이 해약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걸어놓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 특약 안 걸어도. 특약을 안 걸어도 계약금만 걸리면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걸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6번 나왔어. 6번. 계속 흘러가요. 장난을 치질 않아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하면 무조건 맞는 지문. 자, 그러면 해제 시점이 있어요. 서로 누군가가 이 계약과 관련된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이행착수 누군가 한 사람이 이행착수 들어왔다. 그러면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 시기 제한이 있어. 이행착수 전에만. 그러면 이행착수가 뭐냐? 대표가 중도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갑 소유권은 7월 1일. 을은 6월 1일에 먼저 중도금 줘야 되죠. 잔금은 7월 1일이고 결국 보통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항상 중도금이 먼저, 매수인이 먼저 이행착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 중도금이 들어오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이든 을이든 중도금이 들어오면 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중도금이 대표적인 이행착수인데 이행착수로 볼 수 없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놈, 이 세놈은 이행착수가 아니야. 자, 어느 한 놈이 이행의 준비를 했대. 이행준비, 이행착수가 아닐까? 이행준비는 착수가 아니에요. 준비만 한 거지. 착수는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행준비만 한 경우에는 아직 착수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계약금 걸었죠. 관청업도 허가가 떨어졌어요. 과연 허가가 이행착수냐? 허가도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당사자가 뭔가를 해야 돼. 계약과 관련된 행동. 그래서 중도금만 이행착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행착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돈을 매매대금을 안 주니까 갑이 소송 제기한 사건이에요. 을 빨리 돈 줘.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자, 이때 소송이 상대방이 제기한 게 과연 이행착수냐? 느껴봐. 소송 제기가 이행착수가? 아니요. 얘가 중도금 안 주니까, 잔금 안 주니까, 돈 안 주니까 소송 제기가 이행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소송도 역시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행착수 아닌 놈. 그래서 계약금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로 끝나는 세 놈. 준비, 허가, 소송. 이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느끼고 이해하고 외워야지. 자, 해약. 이제 교재 정리하는 거. 1번. 왼쪽 법조문이 오른쪽 동그라미 1번이에요. 매매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이 매매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교부하기로 약정했대요. 교부한 때로 돼 있어. 법조문이. 교부. 자, 상대방한테 계약금을 교부했죠. 그러니까 요물계약이라고. 이 법조문 때문에 요물계약이 나온 거예요. 만약 법조문을 상대방에게 계약금 명목 교부하기로 한 약정한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돼. 낙상계약이니까. 근데 우리 법조문은 교부한 때. 그래서 요물계약에서 나오고. 자, 계약금 줬죠. 5천만원.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행착수할 때까지. 이게 해제 시점이죠. 이행착수 전에만 준 놈은 포기, 받은 놈은 2배 상환, 100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동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약금 해제 그래요. 이 매매계약을 쪽내버립니다. 2번 별 3개죠. 잘 모르겠으면 계약금 무조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별 3개. 자, 요건 1번부터 밑에 3번의 기억까지 전체 별 3개예요. 전체 별 3개. 1번, 2번 기억 니은드 이거 3번 기억 전체 별 3개. 1번 매도인 왼쪽 놈이죠. 갑이 계약금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가 받은 계약금에 지돈 보태서 2배, 배액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합니다. 해야 돼요. 그 1억 주면서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1억 주면서 갑이 해제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1억을 안 받아요. 왜? 계약금 해제하지 말라고. 나 안 받아. 자, 상대방이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 1억을 법원 가서 공탁해야 되느냐? 자, 여옵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원
네, 가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정답 지문이야. 그냥 해야 돼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워야 돼요. 이걸 장난쳐.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된다. X 정확히는 공탁까지 할 필요 없어. 자, 2번. 어느 한쪽이 이행착수 하기 전에만 전동그라미 이행착수 전에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착수 아닌 놈 대본 판례가 세 놈 기억니은 디귿. 첫 번째 두 번째 줄 단순히 이행에 준비만 했대. 준비는 착수가 아니지. 따라서 이행 준비만 한 경우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자, 소수로 싸매요. 이따로 끝나요. 그래서 매도인은 2배 상환 나오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이렇게 나올 뿐이야. 소수로 싸매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입니다. 자, 계약금 걸었습니다. 자,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았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졌어. 이행착수도 아니다.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이에요. 그래서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야. 이행착수 아니니까 허가 받았어도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예요. 민법은 있다 없다 써. 디귿. 매도인이 오른쪽 매수인에게 대금 주세요 이행 최고하고 안 줘. 그래서 대금 주세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있다. 이유. 소송 제기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들어온 거 이행착수 아닙니다. 결국 이행착수 아닌 세놈 이행의 준비, 토지거래 관청의 허가, 소송 이 세 개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고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허가 나왔어도 해지할 수 있다. 소송이 들어와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밑에 니은 디귿이. 자, 3번 왕별이죠. 6번 나왔어요. 자,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중도금 들어왔죠?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소수로 고정되어 있어. 이제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중도금이 들어오면 서로서로 매도인이든 주어가 매도인이든 주어가 매수인이든 무조건 서로서로 해지할 수 없다. 자, 기억.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자, 매도인은 계약금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중도금이 들어왔대요 안 들어왔대요? 중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소수로는 중도금 들어왔죠? 해지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이행기 전에도 이 말이 이행기가 무슨 이행기일까?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고 중도금 날짜예요. 자, 봐봐요. 이 판례 사안이야. 5천만원 계약금 걸었어요. 계약 5월 1일날 했고 6월 1일날 중도금 주기로 했죠. 계약서 쓰고 오자마자 아파트 값이 자고 나면 1억. 그 다음날 1억. 5개 계약했었는데 15개 일주일 사이 10억으로 올라버렸어. 이유. 옆 동네가 신도시 개발된다고 해서 확 뛰었어. 그러면 갑은 이건 뭐야? 나 5개 팔았는데 뭐야? 일주일 사이 10억 올랐어? 그러면 갑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계약금 해제를 해야겠죠. 10억까지 올랐는데 5억에 팔 수는 없지. 그래서 갑은 5천만원 손해가 아니지.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1억 주고 해지하려고 해. 자, 그러면 을도 바보가 아니지. 뭐야? 아파트 값이 내가 사자마자 오르네. 신도시 개발 뉴스 때문에. 처음엔 좋았어. 근데 갑자기 생각, 저 자식이 계약금 해지할 것 같은데 5천원 벌 수 있어. 하지만 10억을 못 벌지. 그래서 을이 바로 중도금 쏴버려요. 5월 10일날 5월 10일날 중도금을 쏴버려. 띵동띵동. 갑이 보니까 중도금 2억이 들어온 거야. 갑이 전화했죠. 너 중도금 날짜 아직 20일 남았는데 왜 벌써 중도금 넣었어? 나 지금 계약금 해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 중도금 날짜지를 주고 무효야. 그래서 얘가 1억 공탁하고 계약금 해지한 사건이에요. 자, 소송 제기했겠죠. 과연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준 게 유효냐? 가능하냐? 가능하면 이건 갑은 중도금 들어왔을 때 해지 못하는 거고, 날짜 전에 준 것은 안 됩니다 하면 해지하는 거고. 자, 가능합니다. 날짜 전에 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랬느냐? 이론으로 볼까? 기한이익 포기예요. 기한이익 포기. 7월 1일 잔금이야. 나 계약하고 잔금 날짜는 7월 1일만 줘도 돼요. 나 돈 많아. 굳이 2달 동안 이자 필요 없어. 즉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 우리 조건 기한에서 배웠죠.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 미리 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중도금 날짜 전에 준 것도 아무 이상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중도금 이행기 전에 중도금 줄 수 있다. 이 이행기가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줄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인 당신은 계약금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결국 여기는 논점이 2개가 있어요. 중도금은 이행기 날짜 전에도 줄 수 있다는 것. 지문 하나. 지문 둘. 따라서 중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결국 우리 시험에서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소수로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위에 기억, 니은, 디귿 이행의 준비, 허가, 소송 이런 단어만 보이고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안 보여. 그러면 중도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도금만 안 들어오면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3번하고 기억 이 2개가 왕별이에요. 3번하고 기억이. 중도금 지급 6번 나왔어요. 6번. 되게 잘 나와요. 자, 가장 넘버 2로 많이 나온 거. 좀 이따 넘버 1 나와요. 자, 이제 효과. 계약금 해지를 했죠.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 손해보면서 계약금 해지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계약금 해지의 경우 각 당사자 갑과 을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원상회복 의무. 원래 해지하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해지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계약금 해지는 받은 게 있으면 계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이행착수 된 거니까.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행착수가 돈을 줬다는 얘기거든. 얘는 소유권은 맨 나중에 주니까. 그래서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돌려줄 것도 없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 전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2번 왕별 이놈이 넘버 1이에요. 계약금 해제했어요. 자, 상대방이 네가 인마 계약금 해제한 바람 이 계약 해제한 바람 내가 손해 입었어. 너 인마 손해배상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어요. 자, 계약금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왜 그럴까? 채무 불이행이 없어. 채무 불이행이 없어. 채무 불이행이 없어.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계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뒤에도 없다로 끝나요. 똑같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약정 해제. 약정 해제도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3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계약금 해제는 절대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납니다. 다음에 3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미규정 따라서 을이 그래요. 우리 계약금은 걸지만 해제하지는 말자. 특약 먹힙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 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갑을의 특약 약정은 유효 먹힙니다. 따라서 기억.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걸어놨다면 이 특약 먹히죠. 따라서 서로서로 이제는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3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유효. 세트로 풀면 돼요. 자, 4번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무슨 말일까요? 계약금 걸어놨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태어나면 무조건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약정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이렇게도 나오고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똑같이 이렇게 두 지문으로 떠요. 그러면 계약금 걸어놨어도 상대방이 잔금을 안 주면 잔금 채무 불이행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해제. 그래서 법정 해제권은 태어난다 그게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계약금의 마지막 동네 위약금이죠. 자, 계약금의 세 번째 기능.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 기능을 해요. 위약금. 자, 봐요. 이 위약금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잘 봐요. 제목 자체가 위약금이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쓰려고 해요. 기능을. 그러면 위약이 뭐다? 계약을 위반. 계약 위반이 뭐다? 채무 불이행.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지. 자,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5천만원 계약금 걸었어요. 만약 당신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즉 나한테 소유권 안 넘겨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요. 다 같은 말.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은 같은 말. 당신이 나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받은 5천에 네 돈 5천 더해서 나한테 1억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해. 그 다음 내가 대금을 못 줘서 채무불이행 계약을 위반하면 당신이 내가 준 계약금 드세요. 먹어. 이게 무슨 얘기야?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뺏기기 특약이에요. 이거 현실에서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해요. 모든 계약은 계약금 걸면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작동하고 위약금 특약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계약금 상당액을 뺏기기. 이게 바로 계약금이 계약 위반했을 때 상대방한테 뺏기는 위약금이 돼요. 위약금. 이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돼. 해약금은 뺏을 수 없어요. 그냥 계약금 걸어놓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 받은 사람은 갑이 채무 불이행해. 그럼 너는 나한테 2배 주는 거야. 약정. 교부자 네가 채무 불이행하면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너는 갑한테 5천만원 뺏기는 거야. 교부자는 준 거 포기하는 거야. 즉 뺏기는 거 같은 말이죠. 이런 특약을 걸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 계약 위반한 사람은 계약금 상대방이 뺏깁니다. 이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법 조문에 위약금이라는 법 조문이 없어요. 해약금만이 있지. 그래서 계약금을 채무불이행 시 상대방한테 뺏기려면, 즉 내가 먹어버리려면 반드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걸어 놔야 돼요. 법 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설사 우리 잔금 안 줘서 그럼 채무불이행은 법정 해지하거든요. 먼저 해지하고 이 계약금을 갑이 뺏고 싶어. 못 뺏어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이 계약금이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계약금이 당연 귀속되지 않아요. 실제 발생한 손해 입증에서 실제 받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반드시 채무 불이행한 상대방으로 또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약을 걸어라. 그래서 특약이 없다면 시험에 이게 나와요. 시험은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약금의 개념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당사자 어느 한쪽에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즉 계약 위반, 위약이 있으면 수령자 갑이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하면 당신은 을한테 2배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교부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당신은 갑한테 준 계약금 갑한테 뺏기는 거예요. 교부자는 준 계약금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특약.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금은 이런 특약이 있으면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뺏겨야 되는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뺏는 거예요. 손해배상조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뺏는다. 손해배상조로. 그러면 이 지문이 해결되고, 자 2번이 별 3개예요. 매수인 오른쪽이죠. 의뢰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왼쪽 매도인 갑이 이 계약을 법정 해지합니다. 항상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해제가 나오면 이건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합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이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은 매도인 갑에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특약을 걸어놔야 뺏는 거지 위약금으로 된 특약이 없다면 못 뺏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입증해서 배상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못 받죠. 입증하기도 힘들고 손해도 없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 걸어놓고 다 특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 중개사 업무하실 때 매매계약하면 다 걸어요. 위약금 특약 그 특약상에 다 박아놔. 부동문자로. 왜? 이거 안 박아놨다 나중에 멱살 잡혀. 만약에 위약금을 빼먹어 버렸다. 특약상에. 봐요.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계약금 뺏는 걸로 알아. 상대방 위반하면 1억 받는 줄 알아. 근데 계약서에 특약상을 계약금을 채무불이행 이게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특약상에 채무불이행 네가 채무불이행 2배 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계약 위반하면 갑이 먹는 겁니다. 이거 특약상에 넣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빠져있다. 그러면 못 뺏는다고. 그러면 중개사가 멱살 잡힌다고. 아니 당연히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해서 나 1억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냐고. 그럼 중개사께서 아이고 제가 특약상에 빼뜨려 버렸어요. 멱살 잡힌다니까. 우리 국민은 모든 계약금 걸면 손해보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면 내가 뺏는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걸어놔야 된다고. 계약금을 위약금 뺐으려면 위약금 특약을 걸어놔야지. 만약 특약 안 걸어놨다 못 뺏는다고. 멱살 잡힌다고. 못 뺐으니까.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은 끝낸 거예요. 계약금은 봐요. 양이 반 페이지밖에 안 되죠. 앞에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위약금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열심히 해서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양이 작잖아. 물권법은 4장이잖아. 8페이지 한 문제. 여기는 한 페이지 1페이지 8분의 1이네. 양이 똑같은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계약법을 열심히 하시라고. 계약법은 양이 작아요. 양이. 그러니까 양이 작으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야. 죽어라고. 자, 매매 계약 비용 부담. 안 중요하죠. 1번. 매매 계약할 때 혹시 비용이 발생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 비용이 몇십 들었다. 감정, 토지 측량 비용이 발생했다. 이거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를 거고, 특약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절반씩 부담합니다. 법점은 안 중요해요. 자, 매매 효력. 자, 이것도 안 중요하죠. 재산권 주고 오른쪽 매수인은 대금 주고 목차 받고, 재산권에서 3번만 보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타인 물건,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갑이 을한테 팔았죠. 매도인 갑 소유일 필요 없어요. 제3자 소유 물건도 타인 권리 물건도 팔 수 있어요.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 매매 목적 권리가 직계 아닌 매도인 갑계 아닌 타인 A 소유라면 매도인 갑은 A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줘라. 법조문 그대로. 자, 오른쪽 매수인. 매수인은 돈을 줘야겠죠. 대금 지급 의무. 법조문이 하나 둘 셋 맨 밑에 4개가 있죠.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법조문 과실 귀속이에요. 과실. 자,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어느 한쪽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갑한테 뭔가 해야 될 날짜가 5월 1일이면
상대방 을도 같은 날짜에 이행하는 게 공평히 맞겠죠? 그래서 같은 날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2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라.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제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3번 과실. 자, 봐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 그러면 항상 내가 살고 있으면 사용이익, 세 주면 월세, 과실. 사용이익하고 과실은 같은 말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물에서는 항상 과실이 발생하는데 매매 계약 팔고 나면 이 과실이 매도인이 먹느냐 오른쪽 매수인, 이제 샀으니까 매수인이 먹느냐 그 문제예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에요. 왜? 잔금 날짜 3달 동안 얘가 사니까 갑이 누려야지. 그래서 과실은 기준 시점이 인도 시점이에요. 부동산 건물을 인도한 시점에 얘가 이제 와서 얘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월세 바꿨지. 그러니까 건물이 넘어간 시점에 과실이 넘어가는 거지. 인도하기 전이라면 얘가 계속 살고 월세 받겠죠. 그래서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 과실 귀속, 넘겨줬다 인도 후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됐어. 그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시점 인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가 있다는 얘기지. 아직 갑이 살고 있어. 넘겨주기 전이야. 하지만 우리 매매 대금 5억을 전부 지급했다면, 돈이 전부 들어왔다면 아직 인도하기 전이라도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에게 귀속, 대부분 판례. 그래서 인도 전은 왼쪽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다 들어왔어 이 말이 뜨면 오른쪽으로 과실 넘겨라. 그게 3번 기억이에요.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라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은 누구 거? 인도 전이죠. 인도하기 전이죠. 빨리 인도하지 않아. 이게 인도 전이다. 그러면 왼쪽 매도인에게 귀속. 맞는 지문. 자, 기억. 하지만 예외죠. 목적물이 아직 을한테 인도되기 전이라도, 즉 갑이 여전히 살고 있지.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 매매 대금이 다 들어왔죠. 그러면 과실은 이제는 오른쪽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외워요. 인도 전 매도인. 하지만 돈이 다 들어왔어? 매수인.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자, 4번. 대금 지급 날짜가 특별히 없다면 매수인 오른쪽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지급해라. 그대로 목적물 인도를 받으면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 이자는 매도인에게 지급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목적물 인도 받으면 어쩌라고? 대금 이자 지급해줘라.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거 외우면 되는데, 자, 봐요. 목적물에서 열리는 열매가 과실, 대금에서 열리는 열매가 이자예요. 이자도 과실이에요. 돈에서 발생한 열매가 이자, 과실 개념이고, 목적물에서는 내가 살면 사용이익, 차임, 월세가 과실이에요. 자, 그러면 대금이 완제되면 여기서도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열매가 열리고 대금 5억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한 놈이 다 먹지 마라. 과실. 그래서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이 이쪽으로 보내란 얘기고. 자, 목적물이 왔어. 그러면 목적물에서 과실이 생기니까 매수인은 아직 5억 안 주고 있죠. 여기서도 분명히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면 이제 우리 과실을 취득하게 되니까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과실을 왼쪽으로 보내줘라. 그 내용이 담긴 조문이에요. 그래서 한 놈이 둘 다 먹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너는 건물이 인도되면 여기서 월세가 생기니까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 은행 이자는 그냥 왼쪽으로 보내줘라. 한 놈이 2개 다 먹지 말아요. 몰라도 돼. 근데 그 취지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되거든. 아, 목적물이 왔어? 그럼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 대금이 다 들어왔어? 과실은 매수인 오른쪽한테 줘. 이게 이해가 되면 안 외워도 된다고,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외우죠. 엄청나게 피곤한 공부 방법이야. 그게 계속 까먹거든. 계속 잊어먹고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가급적 특히 민법이 그래요. 민법은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워져. 맞죠? 맞아. 그러니까 가급적 최대한 계속 시험 볼 때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암기는 마지막 수단이야. 암기는. 이해력이 높으면은 그래 왔어? 보내줘. 목적물 왔어? 보내줘. 그럼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그래. 인도 왔어? 이제 지금 맞네.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다 왔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버려. 안 외워도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다 외워야 돼. 뭐든지 외워야 돼. 있다 없다도 막 외워야 되고. 불능이라고. 있다 없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외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얼마 많은데 그거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공부는 힘들게 하면서 점수가 안 나와. 연락이 열심히 하는데 연락이 오고 있는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공부 잘하려면 시험 점수 잘 나오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방법이 좋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민법 공부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야.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물론 결국 외우는 거야. 하지만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훨씬 잘 외워지니까 가급적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얘기지. 특히 민법만큼은. 그래서 가급적 돈이 왔어? 과실은 보내. 목적물 왔어? 대금 이자는 보내.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가급적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요.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기억난다고. 왜 이해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3번하고 기억이 별 3개인 거예요. 4번하고. 3번 기억 4번.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목적물 왔구나. 그럼 여기서 과실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아직 주고 있지 않은 이 말을 넣어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 5억에서 받은 은행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이게 지급해라. 매도인한테 그 말이죠. 오케이. 자 대금 지급 거절권 이거 제일 안 중요해. 이 조문 중에서 매매 목적물에 대해 누군가 직거래 그러면 매수인은 깜짝 놀라죠. 나는 가반대 샀는데 어느 놈이 지 아파트래. 그러면 매수인은 매수한 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가반대 저놈이 제 거래 어떻게 된 거야? 요거 한번 해주고 나 돈 못 줘. 할 수 있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주장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말이 되니까 그냥 한번 보고 그냥 가버리라는 얘기. 사장님 또 한 번 나온 질문이니까. 이런 건 장난 안 치워요. 안 중요한 것은. 됐어요. 우리 10분간 쉬고 담보 책임으로 갈게요.